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껏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14살의 어느 날 나는 문득 물었다. 할머니가 참말로 쓸쓸해 보이던 날. 지나온 세월을 이리저리 더듬으며 천천히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의외로 단번에 대답하셨다. 아이들을 화로에 둘러앉혀놓고 떡을 구워줬을 때. 이바라기 놀이코의 시집 처음 가는 마을에 수록된 답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제껏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는 손녀의 질문에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너무도 구체적이고 빠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아이들을 화로에 둘러앉혀놓고 떡을 구워줬을 때라고요. 그 아이들 사이에는 우리 엄마도 있었으리라. 시 속의 화자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문득 이제껏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떠올리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말로 쓸쓸해 보이는 어느 날 넌지시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이제껏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1시간 남짓 가장 행복한 것들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신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신소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영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소영 작가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모신 신소영 작가님은 문학을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시인 신영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신영배 시인이 동화를 쓰는 신소영 작가다. 그렇단 말이야? 하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신소영 작가님으로 불러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네. 신소영이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네. 신소영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꽃과 사탕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동화를 쓰고 계십니다. 고래 그림 일기로 제2회 목일신 아동문학상을 받았고 소녀 H로 제1회 이 동화가 재밌다 공모전에서 글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 소풍, 구름이 집으로 들어온 날 등의 작품이 있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근작, 단어의 여왕으로 제27회 황금 도깨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수상을 또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좀 궁금해요. 네. 글만 쓰면서 지내고 있어요. 늘 원고에 붙어서 살고요. 네. 올해 시집과 동화가 한 권씩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집은 언제 나오신대요? 올 가을에. 동화는 또 겨울에 나올 거예요. 가을 겨울에 내시니까 올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원고에 붙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앞서 황금 도깨비상 수상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1992년 비룡소가 국내 어린이 문학계 최초로 설립한 어린이 문학상입니다. 그간 많은 작품을 써오시고 수상 이력도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동화 쪽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됐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황금 도깨비상은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상이었거든요. 네. 지금 상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욕심을 드러내는 게 이상할 것도 같은데요. 네. 동화는 시나 소설과는 다르게 이 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모전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원고를 내고 당선이 되면 네. 책으로 출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받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화책을 내고 싶다는 소망 이런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황금도깨비상의 심사를 제가 존경하는 황선미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더욱 영광이고 기뻤습니다. 동화는 약간 그렇게 공모와 그 상이 주어지는 과정이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작가의 어떤 그 상황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리고 좀 더 작품끼리 경쟁을 하니까 네. 조금 더 공정성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동화를 쓰시면서 신소영이라는 그 요즘식으로 표현한 부캐인데 이름을 이제 쓰시면서 일부러 동화는 필명으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우선은 예쁜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영배라는 이름이 참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신소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저는 시세계와 동화의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동화를 써야겠다 생각했고 네. 그런데 쓰면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나에게 동화란 무엇인가? 또 동화를 쓰는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두 세계가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로 다른 세계를 향해서 더 나아가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동화와 시의 또 친연성 같은 게 좀 있기도 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 좀 분리돼서 이름이 진행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집을 또 활발하게 출간을 해오셨죠. 그래서 2001년에 개간 포에지로 등단을 하셔서 시집 기억 이동 장치, 오후 6시에 나는 가장 길어진다, 물속의 피아노,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물안경 달밤까지 내셨는데 김광영 문학상, 귀면 문학패를 또 수상한 이력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인으로서만 지내시지 않고 동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시집들 속에는 소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미지로 그려낸 그 소녀들은 모두 어둡고 우울하고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소녀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소녀들을 동화 속으로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화 속에서는 이미지만이 아닌 살아있는 인물로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근사하게 말한 거고요. 사실은 2013년부터 동화를 썼는데 그 이전에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어린이 잡지도 만들고 어린이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동화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있으셨네요. 동화에 대한 그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네. 확실히 그렇다 보면은 쓰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단어의 여왕 제가 읽으면서 진짜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이 동화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중간에 또 동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되게 시적인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어의 여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러 시적이다 혹은 아름다운 시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동화로 놓고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서 그 말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의 현실을 잘 못 쓴 게 아닐까? 어린이 현실을 너무 꿈같이 시같이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현실은
꿈 같지도 않고 사실 아름다운 그렇죠. 시 같지도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의 현실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끔찍함? 그런 것들이 이제 시 안에 포함이 된다면 좀 통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냥 예쁘기만 하다, 만약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네. 그건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급 반성하게 되네요. 특히 네. 이 동화의 끝 결말은 네. 지금 책에 나온 것과 같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어두웠어요. 네. 그 고시원에 사는 소녀가 네. 고시원을 조용히 떠나면서 네. 바닷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고시원보다 더 작은 집을 찾아서 이렇게 아빠와 떠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편집자들과 의논한 결과 그 결말이 너무 어둡고 네. 물론 그 결말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네. 그걸 그대로 쓰기에는 네. 동화가 너무 우울해진다. 네. 그래서 그 현실을 좀 바꿨죠. 아름답게. 마지막에. 네. 동화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 네. 동화의 좀 한계 같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작품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또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신소영 작가와의 지금 만나요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을 전체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어의 여왕은 한 소녀가 단어를 모으는 이야기예요. 네. 소녀는 단어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모으게 되는데요. 소녀는 바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같이 사는 강아지도 그래요. 그래서 소녀는 강아지와 함께 바다에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살고 있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아빠와 함께 고시원에 들어가게 돼요. 강아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요. 고시원은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라서 소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살게 되죠. 고시원의 그 어둠 속에서 소녀는 단어의 빛을 모아요. 그리고 그 빛으로 시를 써요. 그건 살기 위해서이고 또 강아지를 만나기 위해서이고 바다에 가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의 씩씩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현실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과 만나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것을 버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또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도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쓰셨는지 창작 배경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참 오래도록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문제가 집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이 집 문제는 어린이들에게도 예민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고시원이라는 곳은 도시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공간 같아요. 어떤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시원에 숨어 사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진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매우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단어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총 29가지의 단어로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 크기, 시, 돈, 싸움, 뚜뚜, 마법, 어둠, 신비, 꽃.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분명하기도 한데 언뜻 또 알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이 서사를 읽고 새롭게 의미를 찾아가는데
이런 어떤 형식을 또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 동화의 첫 문장이 이래요. 교실에선 단어를 배운다. 단어의 뜻을 배운다. 예, 이 문장으로 동화가 시작되는데요. 네. 단어의 뜻,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을 벗어나서 단어를 이미지 혹은 이야기의 한 정황으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시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예. 네. 그 형식 자체로 봤을 땐 약간 시의 구조를 떠올리게 하긴 했는데 네. 또 시랑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차피 형식과 구조는 문학적인 그 형식의 문제니까 재밌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이름을 감춘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이 주인공은 단어의 여왕이니까요. 네. 이름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네. 사라지기도 하고 네. 다시 새롭게 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의 빛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내 이름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이름을 가지는 소녀죠. 네. 그래서 기존 세계가 부여하는 이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정말 저도 네. 그런 이름을 계속 네. 새롭게 이름이 태어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이 이름이 덧붙여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다가 이런 과정이라는 게 정말 너무 자유롭고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 작품에 또 보면 바다라고 하는 또 상징성이 되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사실 바다이긴 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 바다를 만나러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공간을 설정하신 이유도 좀 듣고 싶은데 작가님 시에 보면 또 물 이미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어의 여왕 전에 고래 그림 일기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네. 그 동화도 소녀가 고래와 함께 바다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 계속 바다라는 공간이 동화 속에 나오는데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시집도 해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이라는 시에 대해서 집이 해변을 향해서 흐르는 이야기 이걸 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해변 모두 물에 관한 것인데요. 제 글쓰기에서 물은 이미지의 모든 것, 네. 그러면서 그리움 같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TMI인데 그럼 영종도에 사시는 것도 혹시 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신영배 시인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국 시인들 중에서 물 이미지는 정말 탁월하게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썼죠, 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어떤 시적 세계로 아예 자리를 잡으셔서 너무 저는 감동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를 좀 자주 찾으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실제로는 그냥 거의 집에 틀어박혀 있고요. 충남 태안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는데요. 네. 태안에 가면 기지포라는 해변이 있어요. 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조용한 곳인데요. 네. 그 근처에 고등학교 때 저희 문학 선생님이신 은사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변을 같이 걷곤 합니다. 아주 가끔. 네.
너무 장면이 그려질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의 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작가의 말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도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저에게 시집을 보내주는 사람,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 햇빛과 책을 보내주는 사람, 황금향을 보내주는 사람, 낭만을 보내주는 사람, 모두 아름다운 바다에 있죠. 그들이 보내주는 것을 먹고 저는 동화를 쓰고 있어요. 저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굶을 아이도 걱정이고 추위에 떨 아이도 걱정이고 외로움과 어둠에 덮여 있을 아이도 걱정이고 그런 걱정들이 저를 동화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단어의 여왕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잘 이야기가 되면서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의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KBS TV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자주 보는데요. 그 프로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요즘도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나 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최근에는 리어커를 끌며 폐지를 줍는 아이를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 곳곳에 그 아이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동화 쓰는 일은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일,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근사하게 동화는 안 그런데. 약간 제가 당황했나요? 네. 저도 찾아주세요. 이러고 싶은 그런 너무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아이고. 그 바다에 있는 그 주변 분들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캐릭터를 그냥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가님 내부에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시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주는 시간입니다. 신소영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 작품 들어보고 더 이어가 볼게요. 네,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바다. 노는 아이들 옆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가보는 바다. 집을 나와 어두운 골목 끝에 섰을 때 가보는 바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생각할 때 가보는 바다. 학교 가기 싫은 날 꽃밭에 숨어서 가보는 바다. 우주선을 기다리며 가보는 바다. 배고플 때 가보는 바다. 수학 문제를 틀리고 가보는 바다. 수수께끼를 안고 가보는 바다. 외로운 아이를 만나고 가보는 바다. 아름다운 집을 생각할 때 가보는 바다. 시를 쓸 때 가보는 바다. 네, 단어의 여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단어의 여왕의 안에 있는 시 중에 한 편인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바다를 하나씩 가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거나 저기 있는 바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 갈 수 있는 그런 바다를 가졌으면 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네. 그 여담이긴 한데 그 동화 안에 시가 되게 많잖아요. 네. 동시집으로 좀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약간 그 동화 안에만 넣기엔 좀 아깝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를 그렇진 않으셨군. 이거를 전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구성이요? 거기 들어있는 시가요, 동시가. 네. 근데
다른 동시 쓰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면 네. 저는 그걸 동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약간 네. 동시와 시 사이에 사이쯤을 제가 쓴 것 같기도 하고 동시라는 어떤 매력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주인공이 쓰기에 딱 어울리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동화 안에선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 깜짝 게스트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문장의 소리에서 모신 독자 게스트 서울 자면초등학교 6학년 권주아 학생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문장의 소리 진행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린이 초대 손님은 처음입니다. 너무 신선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신소영 작가님의 단어의 여왕을 재밌게 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요. 오늘 어떠세요? 직접 작가님 만나 뵙고 책 이야기를 나눌 텐데 기분이 어떠신지. 제가 진짜로 이번에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 작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책에 약간 숨겨진 그런 부분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권주아 학생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약간 이야기를 보면은 되게 주제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혹시 이야기를 지을 때 영감 같은 건 어디서 얻으시나요? 네, 대부분 앉아서 그냥 멍하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름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이 구름이 필요한 아이는 누굴까? 또 생각해내고요. 또 그 아이는 이 구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까? 또 상상해내고요. 이렇게 계속 상상을 덧붙이다 보면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게 제 동화 중에 구름이 집으로 들어온 날이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동화를 썼고 다른 동화들도 그렇게 저는 쓰고 있어요. 처음에 엉뚱한 상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꿀팁인데요. 저한테도.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이건 그 단어의 여왕의 주인공이 강아지랑 같이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네. 혹시 나중에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됐나요? 견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강쥐 어떻게? 주아 학생이 그걸 동화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을 해서 쓰면 되겠죠. 어떤 분이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 강아지를 이 아빠가 혹시 유기한 게 아닐까, 어디다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동화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나중에 소녀를 만나고요. 바닷가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요. 바닷가에서 아주 좋은 강아지 친구도 만나게 돼요. 만약에 강아지가 유기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네. 하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너무 재밌는 질문, 강아지 질문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My Favorite
인데요.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이나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또 신소영 작가님 그리고 오늘 특별 독자 게스트 주아 학생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먼저 작가님 얘기 듣고 주아 학생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평소에 푹 빠져 있는 게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도 잘 안 보고 음악도 잘 안 듣고 그렇게 좀 재미없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빠진 게 있는데요. 네. 노희경 드라마 네. 네,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블루스? 네, 우리들의 블루스 지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그 약간 예상대로 뭔가 되게 자극적인 걸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뭘 푹 빠져있는 게 별로 없으시네요. 어때? 주학생 뭐에 빠지셨어요? 저는 옛날엔 영화를 조금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같은 걸 많이 듣는데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가끔씩 공부할 때도 옛날에는 노래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공부할 때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몰래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왠지 찔려갖고 안 그러고 있고요. 엄마가 듣고 계실까봐 지금 그러시는 거죠? 네.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는 제가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누구요? 아이유라는 분이. 아이유. 네. 국민 가수죠, 거의. 예. 네. 근데 최근에도 노래는 많이 나왔던데 예. 저는 약간 처음에 내신 노래들이 좋은 것 같아서 그 노래들 요즘 엄청 돌려보고 있어요. 아이유하고 이미지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주아 학생의 망설임조차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두 분의 페이보릿의 앞으로 저희 문장의 소리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막 들어보라고 하세요. 신소영 작가님의 이런 소중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나 출연했다?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네. 지금까지 동화 단어의 여왕의 신소영 작가님 모시고 다정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그 주아 학생이 오늘 짧게 함께 해주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걸 아까 말했었거든요. 한번 네. 여기서 제가 진짜 작가님을 뵙게 될 줄도 몰랐고 네. 그 이야기도 제가 책을 아직 고래 그림 일기랑 단어의 여왕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시를 찾아보면 안 돼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동시에 둘이 이렇게. 그 시집은 어른들이 읽는 시집이라서. 그럼 좀 어린이를 위한 책들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어른 되면 또 보시게 될 테니까. 그 작가님의 다른 동화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추천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겨울에 새 동화책이 나오는데요. 그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저는 시집도 그렇지만 동화도 책을 내놓고 나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로 쓰는 동화는 조금 아직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새 동화책이 나오면 그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못 보셔서 아쉬운데 눈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주아 학생 눈에서. 자,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처럼 원고에 붙어서 살게 될 것 같고요. 올해 나오는 가을에 나오는 시집 그리고 겨울에 나오는 동화책을 열심히 준비해서 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아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신비롭게 느껴져요. 맞아요. 어린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자체 주아 학생도 그렇고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 어린이들을 잘 쓸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참 좋았어요. 네. 네, 신소영 작가님 보내드리고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이번 코너는 읽은 책도 다시 보자.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독자가 직접 참여해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내 친구 서울 어린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명대 부속 초등학교 5학년 이태원 학생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들어볼까요? 제가 소개할 책은 7번째 노란 벤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 27회 황금도깨비 수상작입니다. 저는 전에 또 다른 황금도깨비 수상작인 강남 사장님과 바꿔 그리고 단어의 여왕을 매우 만족스럽게 읽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이 책은 저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지우입니다. 지우에게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 지우의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7번째 노란 벤치에 앉아있다가 해적같이 한쪽 눈에만 검은색 털이 있는 하얀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 할아버지로부터 개의 이름이 봉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왜 주인 할아버지가 강아지의 이름을 봉수라고 지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봉수는 지우를 따라다니면서 지우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책에서 지우는 꽤 많은 강아지를 훔쳐서 파는 범죄를 저지른 강아지 판매범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지우가 강아지 판매범을 잡아내는 부분입니다. 지우가 봉수를 데려가려는 판매범에게 직접 다른 사람의 개를 맡아주는 것이니까 판매범의 개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서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에게 자신있게 사실을 말한 지우의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꾸 뛰어다니는 지우의 사촌동생 지웅이를 지우로 오해하고 4학년인데 조심하라고 하는 18층 아줌마와 동네에 전학 와서 친해진 지우의 친구 해나의 관계도 밝혀지기 때문에 베일에 덮여있던 모든 미스터리들의 실마리가 풀리는 부분이라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슬프게 느껴졌던 부분은 지웅이가 지우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왜 할머니가 오지 않냐고 지우에게 물어본 부분입니다. 지우는 항상 같이 7번째 노란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지웅이가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할머니가 왜 안 오시냐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지우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지웅이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였으면 정말 화가 나서 일어난 모든 걸 다 털어놨을 것 같은데 그걸 참은 지우가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이 책을 처음 펼쳤다면 조금 애매하게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읽다 보면 공감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서 자꾸자꾸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태원 학생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스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써와가지고 씩씩하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진심 어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매력 있어요. 지금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 책 저도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윤고은 작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네. 소설 쓰고 있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고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3년 대산대학 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1인용 식탁과 알로하,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부루마블의 평양에 있다면, 또 장편소설 무중력 증후군과 밤의 여행자들, 해적판을 타고가 있고요. 근작으로는 산문집 빈틈의 온기, 또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도서관 런웨이를 출간하셨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대거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윤고은 작가님의 대거상 수상 조금 늦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소설 연재하고 있고요. 네. 그 격월간지에 장편 연재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네. 요즘이라 하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아침까지와 네. 내일부터 풍경이 다를 거라서 이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설 쓰고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 두세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윤고은 작가님 오셔가지고 약간 긴장했어요. 발음이 막 꼴라 그러고. 왜 긴장하세요? 네. 아니 너무 그 EBS 북카페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런 코너로 라디오 DJ를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그 EBS의 간판, 책 소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작가님이 처음에 진행 제의 받으셨을 때 런던 여행을 앞둔 시점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하필이면은 첫 방송이 귀국 다음 날.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 아니고 데일리. 네, 근데도 이렇게 수락하신 그때의 어떤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럴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고 네. 라디오를 잘 듣고 그리고 그 EBS 북카페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알고 있던 프로그램이고 뭐 게스트로 나간 적도 있었고 그 전에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것은 그 제 여행 일정이 네. 2주였는데요. 네. 그 2주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한 7, 8시간 전에 전화를 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밤 사이죠. 공항 가기 전에 받은 거고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난 지점 제가 집에 도착한 지점에서부터 한 7, 8시간 후에 이제 딱 그게 시작되는 거라서 뭔가 그때 기분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생각을 굿타이밍? 네. 그러니까 뭐 앞뒤에 뭐 적응기나 이런 거 생각 못 하고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이 생각을 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를 설득하셨던 그 설득까지도 아니죠.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에게 제안을 주셨던 그 PD님이 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이래서 진짜 계신 PD님인가?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획사를 빙자하는. 네, 약간 좀 보이스피싱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뭐 그래서 궁금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네. 매일 하고 이런
부담을 느끼기에는 네. 다음날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좀 흐려진 상태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재평가해야 될지는 좀 나중에 네. 조금 더 지나서. 네. 아니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택이 분당이시고 방송국이 일산이시고 네. 오늘은 홍대 있고. 네, 휴게소 같고 좋더라고요. 중간에 쉬어가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하시기로 어제 행사는 이 근처에서. 지하철 안에서 윤고은의 출근길이라는 코너 원고도 쓰고 하셨는데 그걸 매일 기록하고 또 제작진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이제 이러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하철 안에서만 쓴다는 감각 때문에 업무처럼 여겨지진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요? 그게 이제 1년 정도만 했었던 코너긴 했었어요. 네. 뭐 코너랄 것도 없이 그냥 끝인사를 나 오늘 이렇게 출근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이제 마무리 클로징 멘트 하기 전에 이제 읽었었던 건데 손바닥만한 그냥 글이었어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손바닥만한 그냥 글은 없다는 거. 그게 어디서 아주 크다.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가 이제 그런데 이 또한 제가 네. 아까 뭐 라디오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랑 맥을 같이 하는 느낌인데요. 네. 좀 궁금했어요. 그래 지하철을 타서 그 안에서만 그냥 출근길 기록을 한다? 생방송인데 내가 이거 못 쓰면은 그러면 뭐 오늘은 못 썼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뭐 이런 거 재밌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또 1년을 아. 지하철 타면 이제 그때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예. 1시간 반 정도 안에 이제 완성해서 보내고 했던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럼 혹시 이거 단행본으로 네,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빈틈의 온기라고 저의 네, 에세이로 이제 나온 네. 책이기도 그 하죠. 중에 예. 네, 거의 뭐 기본 뼈대가 이제 그 제 그거, 지하철 네. 기록이 이제 네. 그걸로 이어진 거라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 타면 일단 넷플릭스를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글을 쓰신다는 건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지하철에서 인터넷 쇼핑이 네.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뭐 어떤 걸 해도 좀 잘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정말 빡빡한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서 있는 상태에서의 네. 만원 열차에 하나로 서 있는 그 상황만 아니라면 네. 그 상황은 내 휴대폰 보기도 어려울 맞아.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앉아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책 읽기 뭐 글쓰기, 잠을 자도 그렇게 효율이 너무 질 좋은 잠을 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꿀자. 예, 그 쇼핑, 인터넷 쇼핑도 너무 네. 잘 돼요. 네, 너무 잘 되는 느낌. 망설이던 것도 결정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3호선 양재역에서 제가 네. 장바구니에 담았던 것을 네. 결제하는 지점쯤에 내가 예를 들면 종로 3가쯤 가 있다. 왜냐면 저는 앉아있지만 지하철은 이동을 하니까 네. 그런 게 주는 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그냥 스쳐갔을 뿐인데 나의 이 쇼핑 권역이 이렇게 넓어? 그런 느낌? 네. 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빈틈에 온 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가님이 이 라디오 DJ를 하시다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실수의 순간들이나 또 되게 우픈 상황 이런 해프닝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그 빈틈을 보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일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 뭐 시럽을 손 소독제로 착각하거나 네. 폴리덴트를 치약으로 또 막 착각하거나 가장 최근은 뭐 여기 스튜디오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네. 진짜 최근이네요. 네, 진짜 최근이죠? 네. 네. 이 문을 그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그 못 고치는 고질병이 있잖아요. 그 네. 당기라고 하는데 미는 사람들 무조건 일단 민다 나는. 근데 저도 그랬어. 그 왜 사람이 구조가 미는 쪽이 더 편한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스튜디오 있는 건물 그 네, 외부의 벽에 그 문을 밀었는데 안 되길래 네. 당기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걸 의심을 안 하는 거죠. 바로 피디님께 전화를 해서 네. 연출 김범 소설가님께 전화를 해서 문이 안 열리는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웃었는데? 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잘하시다니. 충격받았습니다. 왜? 네.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런 경험들 사실 그러니까 문만 있으면 항상 뭔가 사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만 있으면. 문 통로. 네. 이쪽 문인데 저쪽 문 열고 들어가고 막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고 사람들이.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최근은 진짜 최근. 네, 자주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제 윤고은 작가님 우리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 생활 권역도 듣긴 했는데 그래도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 하루 루틴이 있다면 시간표를 거의 읊어주시는 수준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표가 제가 요일별로 너무 다르긴 해서 만약에 오늘로 한다면 오늘은 네. 조금 바쁜 날이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저 오늘은 5시? 네, 일어나서 왜냐하면 5시엔 잘 안 일어나요. 보통 한 6시에 일어났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난 이유는 그 원고 마감을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맞아요. 그거 하신다 했죠. 네, 오늘 출근 전까지 네. 편집자님의 출근 전까지 보내놓기로 제가 정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서 자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원고를 넘겼죠. 일단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원고를 넘겼고 넘긴 다음에 뭐 밥 먹고 나갈 준비하고 해서 8시 반 열차를 탔던 것 같아요. 8시 반 열차를 타고 일산 방송국에 도착하니까 이제 10시가 좀 넘었는데 10시 반부터 녹음이 있어가지고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제 녹음을 했죠. 중간에 네. 뭐 밥 먹고 하면서 녹음을 했고 네. 생방송도 하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한 30분쯤 그 방송국 구석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그런 네.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현실로 돌아오는 그 타임이 약간 필요하더라고요. 출연자 대기실에 앉아서 잠깐 한 30분쯤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다시 네. 여기로 왔습니다. 예, 여기 홍대. 왠지 제가 죄송한 이유는 아니에요. 기분 탓일까요? 아니에요. 문장의 소리로 왔는데 여기 왔더니 어제 저녁에 행사했던 데랑 50m 거리잖아.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은 느낌에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왔죠. 그래서 오늘 이 일정이 끝나면 이제 마감도 했고 네. 마무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엔 이제 네. 뭐 한 병을 사서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은 일산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마다 그냥 해서 하는 그런 데를 오피스텔이나? 그냥 아예 뭐 작업실을 얻기도 하시니까 많이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스스로. 네. 예를 들면 저에게는 물건이 네. 이게 좀 뭐가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럼 여기도 있어야 되고 저기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에는 또 제가 그렇게 오래 할 거란 생각은 잘 못했어요. 6개월 하다 나올 수도 있지라고 네. 생각해서 뭐 이사를 간다 이런 차원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 때부터 1시간 거리 지하철은 그냥 잘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저의 좀 이상한 버릇이긴 하지만 경기도민으로서 그 약속이 서울에서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시간은 그 디폴트 값으로 그냥 빼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퇴근이 4시간이긴 하지만 왕복은 네. 2시간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상한. 예. 그거는 어쨌든 그 사는 지역과 활동하는 공간이 다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와중에도 혹시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있다면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 근데 재밌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전 제가 오늘 엔잡러로 이렇게 소개된 게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한데 하게 인식을 하고 지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원고와 마감과 딱 이 프로젝트와 마감과 이런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뭐 헤아리기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마감이거나 이러면 좀 그리고 뭐 출퇴근 긴 거 이런 것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뭐 라디오 방송 중에 이제 누군가랑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 초대 손님과 얘기하고 이럴 때 너무 재밌는 순간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의
기쁨은 거의 매 순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게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계시면, 네. 저희가 또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일할 때 어떤 그 상징성, 이것만은 꼭 필요해. 뭐 이런 거, 출근길, 뭐 메모, 이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네. 영양제나 커피나 아니면은 라디오 DJ로 일할 때 꼭 이것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게 노동요 같은 것도 있고.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방에 간식을 가지고 다니는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쉽게 살 수도 있겠지만 간식이 있으면 좋고요. 뭐 달콤한 거 아니면 비타민 같은 거. 네, 비타민을 뭐 하루에 많이 먹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날치 비타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독자시면서 청취자인 분을 어떤 행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그분하고 지하철을 같이 타고 몇 구간을 이동하게 된 거예요. 네. 나오던 길에. 불편해. 좀 신기한 경험이죠. 근데 나란히 텅 빈 지하철을 타고 한 대여섯 역 정도를 이동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연필하고 뭐 이런 거 선물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 가방에 그날따라 간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그래서 제 가방에 있던 게 뭐였냐면 여분의 비타민 2알과 씹어먹는 프로폴리스 2알이 있었어요. 네. 캡슐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서 하루치 정도의 어떤 반짝하는 힘인 거죠. 그거 드렸잖아요. 그거 드리고 뭔가 주섬주섬.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네. 약을 주로. 약을 주로 챙기는. 200%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민망하긴 해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문장의 소리 DJ 하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쾌재를 불렀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쵸? 옛날부터 뭔가 이런 거 재밌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첫 녹음할 때 목에서 피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연이어서 이제 초대 손님 4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저는 되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좀 많이 해서 뭔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방송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께 특별히 어떤 목 관리 비법이 있다면 여쭤보려고. DJ님은 어떤 거 하세요? 목 관리.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 너무 좋다고 느끼면서 저 밖에서 제가 대기할 때도 목소리 너무 네. 좋으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피 맛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약간 에너지가 얻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발산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체력 소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목 관리는 어떤 저 PD님이 연극하시는 분들에게서 얻은 팁이라면서 그 손수건 같은 것을 이제 목에다가 감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 관리를 위해서 뭐 여름철은 아니겠지만 약간 환절기나 추울 때 그래서 목에다가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그 습관.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손수건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하면서 순면인데 그게 아가방 거였어요. 아가방. 애기들. 네, 아가방 무슨 그 손수건이었는데 그 사용 연령이 36개월 이하 사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저는 못 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480개월 뭐 거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480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400개월 이상의 그런 사람이어서 그거 열심히 이제 목에다가 두르고 잤고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막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이게 꼭 이 직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를 좀 의식했던 것도 있어서 천일염 가글 뭐 이런 거. 천일염 가글. 네. 올리브 오일로 막 뭐 입 헹구고 온갖 거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그냥 좋다면 무작위로 뭐 도라지청, 즙, 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그건 프로폴리스 있어요. 스프레이 그거 좋죠. 그건 그런 거. 양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윤고은 작가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아나운서 발성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랑카랑하면서 정확한 발음.
목소리가 너무 진짜 방송에서 듣던 목소리이신 것 같아서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도 지금 심리 목소리는 쏙쏙 들어옵니다. 아, 우리끼리. 예. 예. 지금 우리가 쏙쏙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지금 가림막을 두고 있지만 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자, 저희 엔잡러의 수다에서는 이제 워라벨처럼 그 워크 라이팅 밸런스 이런 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 시간 관리법 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루틴과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 또 원래는 이 소설가로서의 어떤 그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시니까 일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아마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작가들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써야 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뭐 20매, 30매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시도해 본 적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뭔가 늘 항상 소설 쓰기 말고 다른 일을 했었고, 뭐 강의라거나 지금은 라디오라거나, 그래서 그 매일매일 소설 쓰기에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 그 스케줄이 안 나왔었어요. 뭐 몰아서 주로 뭐 강의든 뭐든 하기도 하니까 뭐 요일 하나는 어차피 날아가고, 네네네. 글쓰기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전부터 습관이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씩 글을 쓴다. 이거에 좀 맞춰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네. 글쓰기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네. 매일 꾸준히보다는 그냥 뭐 이틀, 사흘,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그렇게 믿게 됐어요. 어차피 매일 써도 효율이 나로서는 나에게는 이틀에 한 번으로 썼을 때가 가장 적정하다. 뭐 이런 식의 저 혼자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주입시키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지금은 그냥 사흘에 뭐 원고지 20매 이 정도가 저의 원래 이제 생각인데 네. 그거를 지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그냥 왜... 그 다급할 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그 상관없이 지하철에서도 쓰고 주말에 주로 쓰고 주로 저녁에 쓰고 뭐 그렇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작가분들은 정말 이렇게 꽉 맞춰서 하시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씨 보세요. 막 뛰고 네. 막 뛰고.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루틴을 딱딱딱 이렇게 뭔가 맞아요. 잘 이제 맞춰진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일간 원고지 20매를 쓴다고 말하지 않고 매일 원고지 7매를 쓴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싫은 스타일. 저는. 그냥 나는 끝까지 3일에 20매일 쓴다라고 하고 싶은, 열어두고 싶은 거 있죠? 오늘 망해도 내일 있고, 네. 내일 망해도 모레 있다. 이게 저에게 좀 잘 맞고, 심지어 제가 막 올해 초에 걷기 목표를, 막 뭐 하루에 10,000보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굳이 뭐 3일에 20,000보 이렇게 계산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숨통이 트여요. 네. 네. 이게 저에게 강박적이지 않고.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에 리터 6, 7월호에 우주를 건너가는 밤이란 단편소설 발표하셨는데 라디오 DJ가 주인공이고 4분 33초짜리 노래가 흐를 때마다 스튜디오를 떠도는 망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는데 소재와 설정도 독특하지만 이 작가님 확실히 DJ 경험이 녹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DJ 하실 때? 처음에 DJ 할 때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뭐 제가 라디오 DJ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낸 책, 에세이가, 첫 에세이가 이제 네네. 그게 됐고, 네. 이런 것도 예상을 못한 거죠. 네. 처음에야 뭐 예상 못했기 때문에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초기엔 하지 못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라디오 보통 생방송을 많이 하니까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네. 그 곡이 많이 바뀌는데요. 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곡표가 이제 주어지니까 네. 그 선곡표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끝까지 그날 방송 끝날 때까지 다른 대본은 종이 페이지가 넘어가도 선곡표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방송 중에
소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네. 그래서 그럴 때 그 메모를 노래 나가는 사이에 선곡표에다가 해두면 제가 다른 데 메모한 건 보통 버려요. 빈틈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온기. 네. 그 선곡표의 거는 안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메모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선곡표에 있는 그 노래 옆에 나와 있는 그 시간들, 네. 노래 흐르는 시간들을 보면 주로 이제 3분대가 많고 뭐 4분대도 있고 뭐 5분 이상 되는 거는 잘 이제 뭐 큰맘 먹고 틀게 되는 뭐 이 정도 네. 좀 긴 거. 그 노래 시간에 대한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곡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단상을 하게 되고 그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4분 33초짜리 그 존 케이지 음악에 대한 거를 보면서 네. 이거랑 비슷하게 선곡표에 그 노래 나가는 재생 시간을 뭔가 가지고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4분 33초짜리 노래만을 원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걸 내가 좀 만들어줄까? 라고 해서 좋았던 건 그거예요. 이제 라디오 PD님한테 네. 4분 33초짜리 노래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왜냐면 제가 자료조사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안 찾아봐도 근데 된다. 저기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4분 32초에서 4초짜리 그랬더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게 가지고 제가 느낌을 이제 네. 고를 수 있는 거죠. 뭔가 저에게 좀 맞는 노래들을 막 가져와서 미카의 해피엔딩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네. 이 느낌이 맞을 것 같아 해서 그걸 가지고 라디오 안을 떠도는 이제 어떤 뭐 유령인 거죠. 굳이 네. 따지면 어떤 영혼 얘기를 써야 되겠다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진짜 되게 좋은 작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센스 있게 잡아내셔서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속에서 라디오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반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또 작품에 라디오나 DJ에 관한 작품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어요. 예, 저는 딱히 그렇게 계획이 있진 않아요. 아, 맞아. 아까 이틀에 3만 보? 네,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3일간 2만 보 걷고, 네. 그리고 20매 쓸 수 있으면 성공인데 그조차 잘 못하고 있는 삶. 네.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목소리 좋으신 윤고은 작가님의 아끼는 문장을 듣도록 해볼 텐데요. 소설가께서 좋아하시는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오신 문장, 어떤 문장 읽어주실 건가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이 엔잡러로 여기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DJ 출근길을 네. 다뤘던 에세이 안에서 한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윤고은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상행선 열차의 근접 신호, 벨소리를 들으면 신호를 이렇게 미리 보내는 것들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랑도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또렷한 신호를 주면서 들어오지 않고 어떤 슬픔도 나 지금 그쪽으로 갈 거야. 몇 시 몇 분에 널 태우고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 아무 기척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그 안으로 흡수된다. 사랑과 이별, 행운과 불행이 미리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면 그건 우리 삶 너머의 주파수라는 얘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호를 감지하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귀와 피부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저렇게 또렷한 신호를 보내는 씩씩한 고철 덩어리, 우리의 지하철이 얼마나 만만하고 든든한가. 심지어 내릴 곳도 성실하게 안내해 주니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의 네. 꽃 환승이라는 그 에세이의 일부였는데요. 네. 지하철 플랫폼에 딱 서 있으면 멀리서도 그 상행선과 하행선 신호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됐는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오는지 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게끔 뭐 요즘엔 워낙 어플 잘 돼 있어서 네. 보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그게 친절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삶은 사실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이고, 네. 네, 저희가 또 이걸 받고 있어요. 나에게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이 문장을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엔잡이란 네. 나의 엔잡이란 오늘이다. 이렇게 오. 하고 싶어요. 네. 저 오늘만 사는 애라는 표현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또 의외로 그런데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냥 그 순간에 좀 충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엄청 많죠. 네. 걱정은 거의 뭐 대출해서 하는 정도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떤 일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 순간의 즐거움, 네. 그 순간만 있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정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이다. 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수다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저 문장의 소리 이 스튜디오의 이 느낌이 너무 네. 왠지 여기서 글 쓰면 되게 잘 써질 것 같은 집중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서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조명이 있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네.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전 나가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함께해 주신 윤고은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책 광고는 근간에 신작을 내신 작가분들, 편집자, 독자 등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읽어요 코너는 지나간 책도 다시 읽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이 남아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분 책 광고와 다시 읽어요 코너에 참여하신 분들과 문장의 소리 게시판과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의 댓글로 청취 소감이나 또 작가들에게 남기고픈 이야기를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는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 뷰티 컴퍼니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 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